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회계사 경제학 기출 문제 21번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다음 그림은 대국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국가가 대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가격보다 국제 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도메스틱 가격보다 국제 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때 자유무역을 통해서 거래되는 국제시장 가격이 PW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수출을 더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이 밑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조금의 지급의 크기가 이만큼 되는 거니까 이거 우리 지난번 기출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보조금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보조금의 크기가 돼요. 수출량이 이만큼 되죠? 근데 보조금이 이 높이만큼 되는 거니까 요 하늘 색깔 면적 크기가 보조금의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 왜곡이 발생하는데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 그래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소비가 왜곡해서 발생하게 되는 후생 손실 이거고요. 생산자들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니까 생산 자체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 요게 생산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쉬워요. 생산자 잉여 증가, 순후생 손실은 거기 BDEF, FG만큼 악화가 되고요. 보조금의 총액은 하늘 색깔 면적, 교육 조건의 악화로 인한 후생 손실이 이 FG의 그거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D와 G가 어떤 건가 보면 D와 G 이게 소비의 왜곡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생산의 왜곡에서 발생하는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자, 이게 돈 부시의 환율의 오버슈팅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국의 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의 균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화폐 시장, 외환 시장. 근데 여기 보시면 단기에는요 물가가 경직적이야. 장기에는 물가가 신축적이야. 환율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나타내는 건데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이자율 평가설과 오버슈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이 예상하는 것보다 급등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면 요거야.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돼 있어서 근데 이제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할 건 아니고요. 다 하는 거 아니야. 어떤 가격이 물가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밑에 환율의 충격을 나타냅니다. 환율이 T0 시점까지 이렇게 가다가 단기에 물가가 경직되어 있어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제 장기의 균형 상태로 이렇게 수렴해. 자,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해보면 원래 균형이 이제로로 가다가 이제로로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단기 균형 환율이 2원 해서 점프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로 그 다음 여기가 2원 그 다음에 장기 균형 환율은 이렇게 해서 이전보다는 높아지지만 이렇게 수렴해서 올라가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만 봐주세요. 관계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체크하시고 다음 23번. 자, 한국의 A사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23년도 생산한 철강제를 같은 해 미국에 있는 B사에 전량 판매했습니다. 2023년도에. 자, 그런데 2024년도 미국에서 해당되는 중국에서 요거 보시면 중국이야, 중국에서 한국의 A사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A사가 우리나라 건데 중국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요. 철강제를 미국에 있는 B사에 다 판매했대.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B사에 미국에 판매했습니다. 판매. 이렇게 스토리만 보시죠. 자, B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24년도에 미국의 해당 철강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생산. 미국입니다. 미국. B사는 미국에서 중국의 철강을 인풋으로 받아서 생산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당 철강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한국에 우리나라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는 거야. 미국이 이제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판매가 됐습니다. 옳은 것은. 자, 24년도 미국의 순수출은 증가해서 GDP는 증가하는 거지. 이게 Y는 C, I, G, 순수출 이렇게 되니까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GDP 증가. 24년도에 중국의 순수출과 GDP는 모두 아니 이건 23년도에 일어난 거잖아. 중국이 생산해서 수출한 거니까 23년도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24년도는 전부 다 불변 이래야 되고 23년도에 순수출과 투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의 순수출 자체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23년도에 투자는 아니네요. 다음에 모두는 아니고 한국의 GDP는 우리나라 GDP는 23년 아니요 24년도에 이걸 수입을 했으니까 23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비는 어떻게? 야, 우리나라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땐 수입이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Y는 C, 한국이 한국, C, I, G, 순수출 이렇게 되니까 순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가치가 창출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대신 소비가 증가하네. 한국에는 거기 나와 있는 소비는 증가하고 순수출은 감소하고 우리나라 GDP는 불변이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 네, 그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갑국은 ABC 세 가지 품목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중치가요. A가 0.5, 0.3, 0.2 네, 이러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22년, 23년도 갑국의 품목별 물가 지수가 다음과 같은데 22년 대비 23년도에 물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해야 돼. 이게 얼마나 올라갔어요? A의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라 할까? 요거는 원래 110이었는데 112.2에서 110 이렇게 곱하기 100 하게 되면 2% 이렇게 나옵니다. B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 5%
살짝 계산해 보세요. 보통 숫자는 복잡하지만 약간 느낌이 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는 10%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품목별로 A, B, C 이렇게 있어요. 우리 기출에서도 본 것처럼 옷이냐, 통신비냐 이런 것처럼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는 거 우리 봤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옷, 의복 이런 게 없이 그냥 가중치 없이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가중치를 고려한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됩니까? 0.5의 가중치를 둬서 2%. 오케이. 0.3의 가중치를 둬서 5%. 0.2의 가중치를 둬서 10%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4.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볼게요. 자, 과거 10년 동안 각국의 명목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5%. 명목 GDP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P 곱하기 Y를 명목 GDP라고 해요. P 곱하기 Y. 이렇게. 실질 GDP의 증가율은 2%. 유통속도, 유통속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교환 방정식 화폐 수량설 이걸로 할게요. MV는 PY 이렇게 쓰시죠. 자, M이 통화량이고 V가 유통속도, 얘가 명목소득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거 변화율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의 증가율 더하기 유통속도의 증가율, 얘는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 소득 증가율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런 거야? 얘가 명목소득 증가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5% 보이시죠? 실질소득 증가율이 얘가 거기 보니까 얼마야? 2% 이렇대. 얘가 구할 수 있겠지. 물가 상승률은 3% 알 수 있을 거고,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되 얘는 0%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가 돼야 돼? 얘는 5%.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3%, 통화 증가율 5%, 4번 이렇게 되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26번. 자, 어느 개방 경제의 국민 계정 항등식 나타내고 있는데 소비와 정부 지출 C와 G라고 할게. 각각 35%. 35라 해도 되겠습니다. 민간 저축과 투자는 각각 20%. 투자 20%, 민간 저축 20%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한번 써볼게. 조세 수입이 얼마나 차지하냐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그 다음 여기 개방경제니까 순수출 이렇게 있고, 식을 정리할게요. Y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C. 우리 이렇게 할까? 텍스를 집어넣을게요. 부각시킬게요. 우리가 얘기할 때 T를 빼주고 C 이렇게 마이너스 I T를 넣어주고 G 이렇게. 얘는 순수출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주어진 값들 다시 대입해 볼게. 자, 거기 보시면 소비가 35, 투자가 20, 정부 지출 35,
얘는 10.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이렇게 되는 거야. 100%. 자, 우리는 이 T값 해야 되는데 살짝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민간의 저축을 나타내는 거잖아. 민간 저축. 얘가 얼마라고요? 20. 오케이? 투자 얼마라고요? 투자 20. 오케이. G 얼마라고요? 35. 그러니까 여기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순수출은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 45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5%.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에 27번 보시면 케인즈의 균형 국민 소득 결정 모형에 따라서 거시 경제가 결정되는. 자, 여기 보시면 조세는 비례세는 아닙니다. 정액세고요. 여기 보시면 유발 투자 개수가 I라고 할까? 소득이 증가할 때 투자가 얼마나 증가하니? 0.25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승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정부 지출 승수는 이거 제일 복잡한 승수 공식을 암기하셔야죠. 1-MPC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MPC가 뭐야? 저기 소비 함수 앞에 0.5가 MPC 1-0.5 유발 투자 개수가 0.25입니까? 이거분의 1 하면은 승수는 4. 다음에 조세 승수야. 조세 승수는 분자에 이게 텍스를 부과한다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MPC 마이너스 I분의 이 분자에 마이너스 MPC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MPC. 오케이. 자, 그러면 승수 계산합니다. 1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25분의 마이너스 0.5.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 여기선 세금을 감면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2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부 지출을 1조 원 증가시키면 조세 지출 승수는 4조 원. 조세 승수는 2조 원 해가지고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다음 28번 한번 볼게요. 자,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여러분 항상소득가설은 소득을 둘로 쪼갰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거는 이게 뭐야? 임시소득이지. 임시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시소득이 증가하는 거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평균 소비 성향 어떻게 돼? APC는 자, 여기 항상소득과 임시소득과 소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앞에 본 것처럼 임시소득이 증가한 거는 소비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 이래야 돼요. 증가가 아닙니다. 감소예요. 가를 날리시고 나번 볼까?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영구적으로 인상된대. 그러면 내년부터이지만 우리 올해부터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는 감소한다. 미리 예상을 하는 겁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번은 맞아요. 답은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은퇴 시점은 변화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쭉 살다가 은퇴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있어. 소비가 있고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거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은퇴 시점이 여기랄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은퇴를 했어.
근데 얘가 더 늘어나는 거야. 여기서 원래는 거기 보시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는 더 늘어나는데 소득은 줄어들어. 여기 마이너스 저축이 커져. 이렇게요. 그러니까 더 노후에 살아야 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나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29번 한번 볼게요. 자, 어느 폐쇄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정부 지출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Y가 C, 이자율에 영향 안 받는다 이거야. 그 다음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 안 받아요. G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IS 곡선 도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투자가 증가해서, 원래는 이거지.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투자가 증가해서, 지울게요. 투자가 증가해서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질 때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이 결과 IS가 그래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투자가 영향을 안 받아. 그럼 국민소득도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자, 여기 IS 곡선을 도출해요. 그럼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Y가 변함없으니까 IS가 수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IS는 수직이고요. 여러분, 총수요 곡선 어때요? 총수요 곡선은 뭐랑 닮았냐면 AD는 IS와 유사하고요. 유사하고 LM과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다. 오케이? 그러니까 IS는 이렇게 있고 LM은 이렇게 있는데 IS가 수직이니까 AD도 수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IS 곡선이 수직이면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는 이제 뭐 총공급 곡선에 대한 얘기는 그래. 뭐 생산 함수와 가격의 경직성, 착각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별 얘기 없어요. 그래서 3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죠. 30번 문제 볼게요. 자, 코로나 위기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어요. 미국 얘기야, 미국. 미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자꾸 이제 인플레이션 낮추려고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금리를 막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돈을, 화폐 공급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겠죠. 이런 거 찾는 거야. 결국 긴축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갑은 어때요? 채권 시장에서 공개 시장 매입을 해요. 돈이 나가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 대출을 축소. 예, 이게 긴축이지.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낮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급준비금 하세요. 이자율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급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럼 지급준비율을 막 이렇게 올려주면 더 그냥 대출하기보다는 중앙은행에 줄 텐데 지급준비했을 때 인센티브가 낮아지는 거야. 이자율 낮아지니까 지급준비금 이거 더 보유하기보다는 대출을 증가시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증가로 이게 확장 정책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나와 다, 요게 긴축.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1번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돼 있고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에서 먼델 프레밍 모델을 고려합니다. 변동환율 제도야. 여러분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고제 변금 기억나세요? 고제 변금.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 정책이 효과가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보호무역 조치를 하게 되는 거야. 수출이 감소하는 거야. 재정정책 아닙니까? 확장적 재정정책.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수입을 줄여가지고 순수출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재정정책을 해도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어요. 무력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균형점이 A점인데 국민소득이 여기 총생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안 돼. 얘가 그대로 A점에서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답을 고른다 그러면 D 아니면 E에서 골라야 돼요. 오케이? 그 나머지는 틀렸고 D 아니면 E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가 재미나냐면 여러분 환율이 저기 실질 환율이 이렇게 써도 되고 올라가면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출이 증가해. 순수출이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Y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 국민소득을 놓고 여기 실질 환율을 놓으면 이게 여기 환율과 이거 Y는 CIG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IS 곡선은 우상향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환율 요걸 얘기할 때는 이게 원달러 환율 해가지고요. 보통은 표현할 때 예를 들면 명목 환율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면 1달러당 보통 1,000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IS가 우하향해. 어떻게 돼요? 보통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으로 봐서 우리나라 교수님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1달러당 얼마. 보통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외국 원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화당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실질 환율은 수치 국가를 기준으로 한 그런 미국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1,000원이 1달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 다시 여기다 쓸게. 1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분의 1달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환율이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이게 우하향한다 그러면 이 맨큐 교수님 책 그런 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반대로 돼 있어요. 예전에 뭐 다른 시험에서 간평사 이런 거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1원 대비 달러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야. 어차피 LM은 수직이고. 이해 가시죠?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환율분의 1 그렇게 된 거야. 이게 환율이면 요거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명목 환율분의 1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순수출이 감소했다. 네, 이렇게 되면 갑국의 순수출이 감소했어요. 그럼 새로운 단기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가 있어. 변동환율 제도인데 원화와 달러 이렇게 있습니다. 순수출이 감소했어요. 거기 보시면 수출이 감소했어. 순수출이 감소지. 그럼 달러가 밖으로 나갑니다. 달러가 유출돼서 나가게 돼요. 달러의 유출로. 달러가 점차 희소해지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상승합니다. 상승.
오케이,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로 하는 거에 약간 뒤집은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환율이 올라가면 주어진 국민소득 하에서 여기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반대가 되니까 올라가게 되면 얘는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곡선 자체가 A에서 이렇게 E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죠? 예,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32번 한번 볼게요. 장기에 있던 경제에 외생적인 유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공급 측면에서 코스트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우리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거였죠. 장기 균형 상태에 있고 단기 AS, AD 이렇게 있습니다. AD, 단기 AS, 장기 AS 이렇게 돼 있어요. Y가 있고 P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단기 AS가 이렇게 간 거야.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갔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때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지금 물가가 올라갔고 국민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물가 안정을 취한다 그러면 그게 첫 번째야. 첫 번째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자 1. 오케이? 이렇게 되려면 총 수요를 줄여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총생산 안정, 국민 소득이 위축된 걸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얘는 물가가 올라갔던 거를 다시 낮추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총수요를 줄이는 거, 두 번째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책 금리를. 첫 번째는 긴축을 해야 돼. 긴축을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요. 이게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경제를 부양, 촉진시켜야 됩니다. 촉진, 부양.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 금리를 인하. 이렇게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볼게요. 33번. 자, 현재 각국의 현재 실업률이 4%야. 자연 실업률도 4%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어요. 근데 자연 실업률을 5%로 착각하고 있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는데 경제가 과열된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여기다 필립스 커브를 그려볼게. 장기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수직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4%가 자연 실업률이거든. 그럼 여기 이제 달성되고 있는데,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5%가 자연 실업률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착각. 5%라고 착각하는 거야. 착각. 자연 실업률 4%인데 5%로 착각하니까 어떻게? 경제가 지금 완전 고용 상태인데 과열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야. 요거 A면 지금 과열이라고 착각. 이렇게 현재 상태가. 취지가 이해되세요? 얘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정부가 총수요 총건국 곡선 모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옳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 아니, 지금 경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어. 과열로 파악하는 거예요. 과열. 그럼 지나치게 과열됐으니까 좀 완화시켜야 되잖아. 그 완화시키는 게 어떻게 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지. 그래서 뭐 긴축 정책을 써야 돼.
그러니까 조세를 증가시키고, 그럼 그 결과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긴축이니까 이런 거 다 틀렸어요. 얘는 맞지만 여기 필립스 커브에서 표현하게 되는 것은 긴축이니까 물가는 하락,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스토리를 그냥 입힌 거예요. 자, 다음에 34번 문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만 잘 체크해서 봐주세요. 갑국의 야구 선수 A는 93년도에 5천만 원을 계약금 받았대. 우리나라에서. 그의 아들 이종범 선수인가? 아무튼 뭐 B는 을국에서, 갑국이 한국이라 할게요. 을국이 미국이라 할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2024년 계약금으로 50만 달러, 달러로 받았으니까 이제 미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선 요거 나와 있는 정보를 살짝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3년이라 할까? 1993년, 2024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상 하는 거는 이제 이게 기준 연도에 요거는 같은 물가로 나눠줘야지 실질 임금. 요것도 마찬가지야.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 이게 실질 임금 이렇게 되죠. 근데 두 나라가 지금 여기는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 원화로 표시돼 있고, 여기는 뭐 미국이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는 우리 많이 나왔습니다. 베이브루드부터 뭐 많이 나왔는데 미국과 한국의 원화와 달러의 환율 교환, 그것까지 보셔야 된다고요. 가번 하나 볼게요. 가번 하나만 좀 잘 보시죠. 자, 2024년 환율을 이용해서 기존 시점이 요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요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때를 기준으로 해요. 자, 요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B의 계약금을 각국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면, 자, B의 계약금을 어떻게 50만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실질 환율로 표현을 해야 돼. W1이 이거야. W1이. 자, 이때 P1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1은 지금 2024년 미국의 여기 보시면 물가 지수가 125야. 오케이. 125. 이렇게 나눠주면 지금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실질 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걸 갑국에서의 구매력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이제 미국이고 미국의 달러로 표시되었고 한국의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원달러 환율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게 1달러당 얼마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2024년도에 1350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1350원. 그러니까 1달러 대신 이걸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다시 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125 분의, 지금 이거 달러로 돼 있는 거야. 50만 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원화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곱하기 이걸로 집어넣어 주지. 1달러를 여기 1350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달러 지워지고요. 그래서 50만 곱하기 1350 그걸 12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죠. 아, 죄송해요. 갑국의 구매력이야. 갑국의 구매력이니까 갑국의 물가지수 120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125가 아니라 120이에요. 갑국이니까. 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120. 갑국의 지금 구매력이니까
12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내서 계산된 값은 A의 계약금의 몇 배이다? A는 어떻게 돼? A? 아니 A는 지금 여기 보시면 옛날에 계약금 받은 게 실질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요거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P0가 당시에 40 이렇게 있습니다. 40 이렇게 구매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요거랑 요걸 같이 비교를 해서 몇 배인가 보시면 되는데 이게 6배이다 했는데 보다는 작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아. 그래서 가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번하고 다번도 같이 한번 보세요. 93년도 환율을 이용해서 A의 계약금을 을국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면 93년도의 환율을 계산해 요 800으로 계산을 해서 A의 계약금, 지금 A의 계약금 여기 나와 있는 돈을 요거 야 흐름만 볼게요. 흐름만 보시죠. 자,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돈을 93년도에 A의 계약금을 우선 실질 환율로 바꿔야 되고 미국 돈으로 환율을 이용해서 을국의 구매력을 바꾸는 거야. 이거를 미국으로 이렇게 이전시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 이걸 이렇게 해서 5,000달러를 먼저 환율로 바꿔서 800으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살짝 뭐 요거 5,000달러를 우선 구매력 요 당시의 구매력으로 하니까 구매력 얼마야? 50이죠. 50인데 미국으로 50인데 우선 환율로 먼저 바꿔줘야지. 환율이 800이니까 800 5,000원 만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자는 뺄게요. 그러니까 이게 800원 달러로 바꿔주고 미국의 구매력이 50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구매력 당시 요거 미라고 쓸게요.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된 거야. 요게 이렇게 나타낸 게 이거의 B의 계약금은 A의 계약금의 몇 배인가? 그러면 A의 계약금 그거 보시면 50만 달러를 125로 나눠준 거 딱 계산하면 요거랑 여기 계산하면 정확하게 3.2 이렇게 나옵니다. 살짝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실질 구매력 그건데 환율로 바꾸는 것까지 보는 거야. 그래서 가번은 틀렸는데 나번은 맞아요. 가는 틀리고 여기까지 해야겠네. 그래서 2024년 환율을 이용해 가지고 B의 계약금을 93년도 기준 원화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역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현재 나타내는 임금과 그리고 24년도의 명목 임금을 물가로 나눠주면 실질 임금이 되고 그 다음 이걸 바꿔주는 게 환율. 그 계산하시게 되면 2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500만 원 이렇게 돼서 답원도 틀립니다. 천천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문제니까. 네, 넘어갈게요. 다음 35번. 다음과 같은 ISLM으로 표현되는 폐쇄 경제 모형이 있습니다. 저기 LM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P가 1이고요. M이 1200이니까 구체적인 LM 곡선을 도출할 수 있겠네. Y는 어떻게 돼요? P가 1, M이 2000 하니까 1200 하니까 2400 플러스 100R 이게 LM 곡선이죠. 오케이. IS 곡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IS 곡선에서 요거 한번 도출할게요. Y는 CI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Y가 4,000을 달성하려고 할 때 그랬을 때 R을 정하면 그때 국민저축은 얼마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국민저축 한번 볼까? 여기 할까요? Y는 C, I, G 이렇게 있습니다. 폐쇄 경제니까 순수출은 없어요. 투자만 남기고 넘겨볼게. 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 더하기 T 마이너스 G. 오케이. 요거는
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거 이게 민간저축 따라오셨죠? 얘를 뭐라 그래요? 정부저축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부저축 됐죠? 얘를 뭐라 그래요? 국민저축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기 지금 국민저축은 얼마니? 요걸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주어진 값들 한번 볼게요. 자, 얘를 구하는 건데 여기 이 투자라는 값 요걸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투자는 여기 보세요. 1000 마이너스 50R 이렇게 있습니다. 1000 마이너스 50R. 자, 그러면 요거를 충족시키는 이자율을 볼게. y가 4000이잖아. 4000이고 2400 플러스 100R 이렇게 되니까 R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16 아니겠습니까? 16.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뭐 그래프까지 그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R 값은 16. 16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R 값은 16 이렇게. 그 투자 값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은 2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균형 및 소득 항등식 그게 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36번 볼게요. 다음 표는 A국에서 E국까지 환율과 물가지수를 나타내는데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이 2%,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야. 구매력 평가설에 가장 부합하는 환율 변화는 아니 구매력 평가설 요거 보시면 이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 물가는 환율에다가 외국의 물가 요런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변화율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환율의 변화율 더하기 외국의 물가 상승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주어진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얘가 얼마라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구매력 평가서는 이게 성립해야죠. 자, A국은 물가 지수가 얼마나 변했나 한번 볼까요? A국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물가가 변한 거야. 그럼 118.65 빼기 113분의 113 이렇게 하면 A국은 물가 상승률이 5% 이렇게 돼. 이게 P분의 델타 P야. 5%. 오케이? 자, 그리고 환율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이게 8.24 나누기 8.24 빼기 8분의 8 하면은 환율은 3%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여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 5% 됐는데 환율이 3% 이렇게 되니까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식을 살짝 써볼까요? 이렇게 쭉 자, 왼쪽에다가 환율의 변화율을 쓸게. 환율이 얼마나 변했니? 물가지수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요거에 맞춰서 보면 환율은 요거 다시 환율은 국내 물가 상승률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외 물가 상승률은 얼마가 되니? 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까요? 얘가 지금 2%라니까 2%라니까 미국 이거는 2% A, B, C, D, E 2% 2%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자 A국가 봅니다. A국가
A 국가는 지금 뭐처럼 환율이 3%, 얘가 5%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건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국은 성립해. B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성립하는 거지. 얘는 5 빼기 2, 3 이렇게. 자, B국 볼게. B국은 환율의 증가율이 이게 얼마나 변했습니까? 계산하면 2%, 얘가 2%. 그럼 안 돼. C국은 얼마가 됩니까? 1.5%, 4%. 그래도 이게 출제하신 분이 착해가지고 A에서 답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다른 거 사실 할 필요는 없죠. D국은 2%, 여기서 D국은 가니까 물가가 하락했어. 마이너스 1%, E국은 마이너스 3%, 3%. 그래서 이걸 충족하는 것은 A국가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다음 볼게요. 37번.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성장 모형을 고려하자. 갑국이 균제 상태에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인구가 10% 사망했대. 비슷합니다. 뭐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기술 수준도 그대로 있고 이 과거 우리 객관식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 모형과 관련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균제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인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자기 감소하면 자, 여기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1인당 자본입니다. L분의 K야. 근데 인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 균제 상태가 아니지. 균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상태가 어떻게 돼? 델타 K가 0보다 작게 돼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번 이미 균제 상태에 있어가지고 인구가 감소했을 때 1인당 생산량은 아니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원래 살짝 보시면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잠깐 가. 그러면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니까 1인당 생산량도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래야 되고 인구가 감소했는데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3번. 그래서 이게 맞지. 일시적으로는 증가했다가 1인당 투자가 그 다음에 장기에 균제 상태가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오케이. 다음에 생산함수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동의 분배율이 크다면 이렇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A에다 노동의 알파 뭐 K에다가 1-알파라고 할까? 그럼 노동의 분배율이 크니까 알파가 클수록 이런 뜻입니다. 알파가 클수록 노동의 분배율이 크면 클수록 자, 그러면 총생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지금 감소했잖아. 인구의 역할이 노동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값 총생산은 감소하고요. 저축률을 감소시키면 현재 균제 상태로 즉시 아니요. 이게 변화하는 게 아니지. 일시적으로 노동자만 감소한 거. 인구 증가율이 변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인구 퍼센티지가 잠깐 감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즉시 뭐 이렇게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냅둬.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38번.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이루어진 경제에서 서비스업은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고, 우리 교재 보면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있고요. 제조업은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조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하면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가격이 조정될수록 이렇게요. 조정시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AS 곡선은 수직에 가까워 이렇게 됩니다. 가파른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 확장적 통화 정책이 균형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장기에 이렇게 AS 곡선은 수직이고요. 단기에는 이렇게 완만해요. 극단적으로 수직에 가까우면 그냥 극단적으로 수직해도 됩니다. 그럼 총 수요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은 변화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AS가 가팔라진다가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가파르게 되기 때문에 네, 영향은 커진다. 맞죠? 나번 서비스업 비중이 커질수록, 여러분 서비스업은 지금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AS가 완만한 겁니다.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균형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고 국민 소득의 증가 효과가 커진다. 그러니까 케인즈 상황이 되는 거지. 국민 소득의 영향은 커지고 물가는 작아지고 얘는 고전학파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오셨죠? 다음 4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AS가 어떻게 해? 똑같은 거잖아. 완만해지잖아. 그럼 유가 상승의 충격이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 아니 유가 상승 충격 AS 자체가 여기 보시면 완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파를 때 어떻게 돼? 가파를 때 수직으로 이동하면 국민 소득이 변화가 없는데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상방 이동하게 되면 국민 소득은 크게 감소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아니 총 수요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AS가 극단적으로 수평이라 할게.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의 감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감소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AS가 극단적으로 할게. 수직이라 할게요. 수직이라서 이렇게 있다가 위로 올라간 거야. AS가 이렇게 변화한 거야. 이렇게 올라간 거야. 상방이동.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균형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 서비스업이 있어서 완만할수록 커지고 AS가 가파를수록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39번. 자, 이게 이제 ISMP 모형 관련된 건데요. 요게 이제 IS 곡선이고 MP는 이게 이자율 테일러 준칙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IS 곡선 나타내고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LN 곡선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MP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게 MP 곡선. MP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면 기준금리 올리면 국민소득 감소하고 산출량 갭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뭐 낯설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제가 테일러 준칙 접목해서 보론해서 넣었어요. 자, 박스 잘 나와 있고 가번 볼까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통화 당국은
금리를 여기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린다.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요즘 미국이 왜 금리를 올립니까? 인플레 잡으려고. 맞아요. 나번. 두 번째 식은 오콘의 법칙이다. 저 그렇잖아, 여러분. 오콘의 법칙은 뭐야?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그리고 Y. 이 산발이 법칙 기억나십니까? 산발이 법칙. 이렇게. 얘가 뭐야? 파이와 U와의 관계가 필립스 커브. 오케이. 물가 상승률과 Y와의 관계가 AS 곡선. 오케이. 얘가 뭐야? 오콘의 법칙.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콘의 법칙은 실업률과 생산량과의 관계인데 물가 상승률과 이거는 뭐야? AS 곡선입니다. 오콘의 법칙이 아니라. 오케이? 이해 가시죠? 얘는 뭐야? 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 이게 IS 곡선이야. IS 곡선. 네, 오케이. 자, 답은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면 여러분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자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파이 스타가 올라가면 이자율은 거기 보시면 더 얘가 올라가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Y는 증가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얘는 맞고 가와 다가 맞습니다. 자, 다음 40번. 여러분 40번 보시면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 정부 지출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정부 지출 같은 건 고려하지 않지만 정부 지출도요. 느낌이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돼서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을 지출해 버리니까 투자라기보다는 소비의 성격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 지출은 소비의 성격이 가깝고요. 성격으로 정부 지출의 증가는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저축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 같이 타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감마죠, 감마. 감마라고 표현하는데 감마가 증가할 때 기존 균제 상태 대비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이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은 저축률이 줄어드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여기 이렇게 합시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구 증가율 K. 감가상각률도 있고 저축률 S0 FK. 여기 이제 원래 또 이게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저축률이 감소합니다. S1 FK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S0보다 S1이 저축률이 낮은 거야. 저축이 감소해서 저축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1인당 자본량은 당연히 줄어들고 1인당 소득도 여기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계사 기출문제 마무리를 잘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강의 잘 들으시고 객관식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유사한 게 반복되고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연습해서 체크하시게 되면 쉽게 문제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뭐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사 시험의 경작이 난이도가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배점이 100점에서 80으로 줄어들었지만 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같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 잘 따라오시고 너무 쓸데없는 어려운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푸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고생하셨고 열심히 잘 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